자, 어쨌든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시름 났다.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속 기간도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외환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의 특검팀의 과제는 뭐가 될까요? 외환죄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환죄를 이 구속영장에다가는 적시하지 않고 의견서에다가 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외환죄를 적용시켜서 구속에 도움받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도 좀 불비하다. 네.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외환죄는 어쨌든 적과 내통해가지고 통모하고 짜고 야 내가 총 쏠 테니까 너희들은 대포 쏴. 그래서 전쟁하자. 이렇게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를 적용시키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김종대 전 의원님이나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전쟁 뭐 유도 뭐 그런 개시 네.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고요. 지휘관의 불법 전쟁 전투 개시. 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네. 상대방 공모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죄가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지휘관이거든요. 대대장, 뭐 이런 식의 소대장,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좀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법리 해석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적용시키기보다는 네. 다른 내란죄라든지 네. 지금 7가지 혐의를 갖고 구속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예를 들어 외환죄라고 하면 외환죄 범위 형법상 내란죄가 있고 외환죄 범주에 외환 유치죄부터 뭐 쭉 한 6, 7개가 쭉 있습니다. 뭐 여적죄 뭐 이런 거. 네, 여적죄도 있고 네. 일반 이적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따로 뭐죠? 군인을 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 형량이 다릅니다. 죄도 다르고. 근데 흔히 외환죄라고 얘기하는 건 외환 유치죄. 네. 그러니까 외적과 통모하여 국내에 전단을 일으키는 것,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잖아요. 최하가 무기징역과 사형. 네. 근데 이거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뭐 몽골에 네. 당시 이제 개엄 한 달 전에 정보사 장교들이 갔었기 때문에 혹시 그게 그 작업하러 간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증명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모르는 거여서 저는 근데 외환죄 하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네. 다른 걸로는 소추가 안 되고 내란과 외환으로 소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리고 형벌도 외환 유치죄면 무기징역 이상인데 이미 내란죄는 무기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죠. 내란죄가 인정되면은 사실 그렇죠. 형량은 똑같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신 거 뭐 이적죄, 일반 이적죄로 해서 우리 군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뭐 드론 같은 걸 했다가 거기에 뭐 우리 정보가 노출됐다거나 또는 일단 드론 2대가 망가졌잖아요. 그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면 이거는 3년인가 5년인가 이상이에요. 그럼 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형량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형량으로 따져서는 이미 파면돼서 다른 혐의로도 수십 가지 혐의로 소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류로 따져서는 큰 의미가 없고 형량으로 따져서도 압도적인 내란 우두머리죄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네. 다만 전투를 예를 들어 뭐 정말 북한을 약간 뭐 이렇게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도했다. 그런 계획이 나온다. 노상원의 수첩처럼. 그럼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끔찍한 자인지, 네. 그럼 이자를 두둔했던 국민의힘은 과연 대체 어떤 건지, 또 구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이 있는 건지, 예. 아스팔트 광기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에 조은석 특검 얘기한 대로 사초를 쓰는 심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제로 외국과 통모하여가 빠지더라도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뭐가 있지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역사로 좀 남겨야 된다. 그렇죠. 진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서 뭐 유무죄와 상관없이 관련 법조항에 따른 유무죄와 상관없이 전 전모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에서 그 죄로 반드시 기소를 하거나 유죄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그런 누군가 그렇다고 역할을 해야 그런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조에게 뭐 장 소장님과 같이 봤었었는데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사실은 뭐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도 다 걸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북한의 무인기를 네. 보내서 고의로 자금한 것도 드론사의 군인들에게 네.
뭐 시켰다. 이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돼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나서 시켰다? 그러면 이게 그냥 직권남용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드론사에서는 안보실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합참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진술들이 있죠. 근데 안보실 지시를 받았으면 그래 그럼 안보실 누구? 김태우 차장 혹시 알고 있었어? 이런 것들 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참 그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엔 성균관대로 교수로 복귀해서 네. 정치학과에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2학기부터 참 이게 맞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그 수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11일에 소환 조사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뭐 압수수색 받기도 하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됐다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맞아요. 피의자 피의자로 신분. 돼 있고 그런데 이 내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이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 거로 진실이 드러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심하는 분은 세 분이에요. 네. 주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뭐 S 그리고 S. 네 S S1 누구예요? 네. 또 그리고 뭐 J1 네. 뭐 그런 분들이 어떠한 방해 혐의 표결 방해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다 당연히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야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돼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윤희석 혁신위원장이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는 인적 청산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박석태 실장님이 누구를 때렸어. 근데 그냥 죄송해요. 반성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폭력죄로 바로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네. 그래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성태 실장님이 방송 안 나오면 제가 거기 대타로 뛰어가지고 사식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 아니 박 실장님 안 계시면은 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같이 잘릴 수도 있어요. 우린 각자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희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두 개로 왔다 갔다 가면 되지, 왔다 갔다 또. 하고. 네? 방송국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배 줘요. 두 배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국민의힘 사람들 분위기가 다- 어떤지 좀 궁금해요. 좀 많이 떨고 있는지 아니면 뒤숭숭. 뒤숭숭. 뒤숭숭인데 어떤 네. 분들은 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저런 사람들은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막 휴대폰 바꾸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그건 한 소문이 10번 바꿨을 거예요, 이미. 그래요? 계속. 그냥 집에 다시 한번 집에 가가지고 뭐 야, 없나? 그냥 서류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뭐 USB 다 버리고 그냥 있는 거 다 버렸을 거예요. 깨끗하게. 예.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증거인멸은 충분히 했다.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계엄이 실패한 게 지금 거의 7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네.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늘 사건, 사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다면 통계적으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아주 커다란 사고, 사건을 일으킨 게 대통령이라는 게 특히 문제였지만 예. 어쨌든 그것도 근데 뭘 헌법제도 막 하는데 제도로 대통령이 저렇게 제도로 미쳐버리면 제도로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어떻게 막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헌법도 안 지켜서 사고를 친 거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우리가 예방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저렇게 미치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정말 제대로 힘센 사람이 미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스템은 그 사고를 수습하고 복원하는 게 그게 그 사회의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7개월 동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 그거는 저는 아스팔트의 광기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자신의 기득권 일부 제치는 일부가 아니고 다수의 친윤 의원들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떤 상식과 멀리 떨어진 걸 했기 때문에 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서야 앞서 말한 대로 계엄 표결에 물론 표결에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반대하려고 했냐?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주 의심이 짙은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확인조차도 지금까지 안 됐고 이제 되고 있다는 건. 너무 늦었다. 그렇죠. 윤상현 의원도 작년 가을부터 이게 장 소장님이 평택이 아니죠. 창원에 먹구름 띄워가지고 네. 작년 가을부터 이게 됐는데 이제 수사 녹취까지 다 나왔잖아요. 상현이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얘기할게. 예. 그런데 이제 수사 들어가요. 이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 얘기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네. 저놈 또 사고 치는구나 또 그렇게 했는데 완전 들어맞아. 다 맞았지 다. 그러네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다 하고 역시 그랬던 장문은 건데 한잔 하시죠. 기상청 슈퍼컴퓨터예요. 먹구름을 정확히 예측해.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부끄러운 걸 아느냐, 네. 염치가 있냐, 양심이 있냐, 그거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시킨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탄핵당했고, 구속당했잖아요. 윤핵관들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 그냥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그냥 송원석이 그냥 한번 그냥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밑에 원고 보면서 죄송합니다. 뭐 불법 비상 개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오늘 뺏지도 아닌 네. 적극적으로 관저 앞에 나가지도 않은 윤희숙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 우리 당원당규 바꾸고 당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비겁한 친윤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사람들 정말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네. 자기네들 스스로 잘못했다고 안 해요. 옛날 박근혜 정권 탄핵당했을 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 나와서 바른정당 만들고 무릎 꿇고 정말 고개 숙이면서 사죄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근데 이 인간들은 아무 짓도 안 해. 호가호위 다 해놓고 정말 이해 화가 안 나요, 가는- 화가 나. 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정말 그 가장 큰 잘못은 공천이 잘못된 거예요. 공천이 국회의원 깜이 아닌 사람들을 공천을 해놓으니까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네. 사람들 위주로. 이 사람들이 공천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내가 세금 내서 국가를 잘 되라고 일단 그걸 떠나서 또 장 소장님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나 뺏지네 하고 의시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공천해놓으니 정말 깜이 아닌 사람들을 공천이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판국에 그냥 나는 조용히 빠져 있다가 28년에 다시 공천받고 되면 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무, 의무가 또는 명예에 대한 조그만한 생각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좋아요. 지들 그냥 숨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생명력 더 유지하고 화살 피해가는 거 오케이. 원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뒤에서 또 작당하잖아요. 전당대 열면은 장동혁을 뒤에서 밀어가지고 네. 장동혁을 당대표 만들어서 우리가 친윤이 영남권에 있는 우리가 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겠다. 내년 지방선거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장동혁 의원을 친윤들이 밀고 있는 게 맞아요. 맞대요. 선욱 변호사가 네. 정말 5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네. 누구가 다 지금 밀고 있다고. 그 누구누구가 핵심적인 친윤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K는 네. 그랬더니 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K? 거기 쌍K? 네. 너무 잘하시. 직공으로 들어오시면 당황.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한대요. 네. 그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런 정당이 과연 국민 정당이 되냐. 제가 장동혁 의원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랬더니 원래 그젠가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근데 어젠가 그젠가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서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미뤄서 다음 주 초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놀랍네요. 친윤 핵심 지도부의 권유 있은 뒤에 잠깐 고민하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또 계엄은 반대지만 탄핵은 그래도 안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그럼 생각까지 있고 그러면 무슨 이 당대표를 한다고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할 수 있다. 친윤이 미는 건 네. 장동혁이다. 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국민의힘 얘기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요. 지금 뭐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 잘안 7가지인가요? 됐다? 그 약속 그러니까. 내놓은 게 뭐냐면 거기에는 네. 뭐냐면 사죄문. 당원에 명분하겠다. 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해오잖아요. 네. 근데 친윤이 미는 당대표 후보가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였지.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나중에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지만은 네. 장동영 의원이 그리고 장동영 그리고 원래 친한 게였다가 친윤 핵심으로 이분 여의도 집회인가요? 나가서 계엄은 맞아요. 신에 계시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고 그럼 신이랑 살지 왜 내려와서 당대표 한다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죄문을 오늘 발표를 한 거, 그다음에 그걸 당원 당규에 새겨 넣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과오를 당원 당규에 새겨 넣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희숙이 왜 사과하냐고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주체가 잘못됐잖아요. 네. 그 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동의했다. 네. 송원석이 나와서 진솔하게 친윤을 데리고 사과를 수십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희숙을 앞세워가지고 사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계엄과 탄핵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을 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 투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데 그 표현이나 이런 게 본인 생각 뜻대로 될까? 그리고 저는 자꾸 그런 거를 당원 투표에 기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물론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번에 어디죠? KSY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가 40%가 넘게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지지층에서. 주자로서의 당권 주자. 지지율이? 응답률이 5.4%예요. 전체가. 국민의힘만 넣고 보면 더 낮을 수가 있죠. 지지층만 넣고 보면 응답률이. 그런데 당원 투표를 했을 때 그럼 응답률이 얼마나 나올까? 네. 저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아, 많은 사람들이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 그렇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70만 명 넘는데 네. 50% 절대 안 넘습니다. 큰 이슈라도 50%안 넘어. 그럼 그게 당원의 뜻이에요? 그럼 뭐 만약 거기서 야, 그 탄핵 반대는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탄핵 찬성은 안 되지라고 하면 그럼 그건 당원의 뜻이니까 따라야 돼요.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그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당원들 뭐 예를 들어 뭐 1,000명이나 2,000명이나 모아서 정말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뭐 1,000명까지 그렇다. 예를 들어 타운홀 미팅을 하든지 네. 공청회를 열든지 그래서 어떤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건 좋은데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본다던가. 그렇죠. 되도 않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하는 게 그게 꼭 정이고 맞는 당원의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도 본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뚫고 나갈 의지도 힘도 없다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KSY 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그렇게 지금 넘어간다고?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오차 범위도 얘기도 안 하고. 없어, 유튜브는 없어. 몇 명 조사했는지도 자, 안 7월 1일과 자료에 없는 거 3일에서 얘기하셨어요. KSY가 실시한 전국 1,003명, 1,004명일 수도 있어요. 1,002명. 야, 그렇게 넘어가냐. 네, ALS 자동 응답 전화고요. 네. 네, 응답률은 5.4%입니다. 맞는 거죠? 맞을 수 있어요. 아,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게 집사 게이트예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그러니까 이분이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엄마 최 누구죠? 최은순 씨. 최은순 최은순. 씨가 이렇게 조작할 때 요거를 도와줬다. 장고증명서 장고증명서 조작할 때 도와줘가지고 유죄 확정까지 이제 그렇지. 받은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집사 노릇을 하면서 렌터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180여 원의 투자금을 투자를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효성, 한국증권금융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았다는 건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이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을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김예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또 의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또 거라고? 김현성 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튀어가지고 네, 4월에 갔다면서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자택이나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압수수색 해봤자 뭐 남겨놓은 게 있을까? 베트남으로까지 도망간 사람이 네. 다 물건 다 빼고 다 그냥 비공간으로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딱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한국증권금융 네. 거기 관계자 불러가지고 왜 여기 왜 투자했어? 50억 투자했어? 아.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러면 내부 규정상 맞지 않은 투자를 했어요. 부실 기업이고 이거는 도저히 뭐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 그리고 또 왜 한국증권금융이 왜 렌트카 회사들 왜 투자를 해요? 그러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왜 투자했냐? 저의 독단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넌 배임, 너 구속 이렇게 되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요. 저기
회장님이 잠깐 들어오러 갔더니 알지? 저기 V제로 좀 해줘봐. 그냥 최대한 해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금방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네.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해도 금방 나온다. 다른 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이 공기업이거든요. 네. 공기업이 50억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진술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증권금융이 주범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왜 그런 일을 했어? 이거는 그냥 조사하면 금방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기업도 털면 나와요. 그때 카카오 모빌리티나 네. 뭐 HS 유성 몇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약간의 문제, 정부의 제재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검찰이 압박하면 네.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투자했다 나올 거고 특히 저는 이제 HS 효성 같은 경우 5개, 4개 기업에서 30억, 35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 건 네. 모아서 줬다는 얘기예요. 모아서 왜냐면 얼마 달라. 아 이거 돈이 되니까 우리 각자 다 투자해. 이게 아니에요. 네. 얼마 투자해.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시킨 거죠. 그럼 각 계열사들이 우린 그만할 여유가 안 되는데 야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그러니까 조폭이 거리에 이렇게 뭐죠 보호비 명목으로 받을 때 각 네. 가게들이 네, 객출해서 내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폭과 비슷하다. 비슷하다. 삥 뜯은 거죠. 그래서 보호비 받은 거예요, 보호비.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수사하면 오래지 않아서 나온다, 아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증권금융 이게 외부 투자 담당하는 사람한테 김혜성 씨가 찾아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혜성인데요. 누구? 김혜성이요? 네. 김혜성? 렌터카 회사 누구? 운영하고 렌터카- 있습니다. 아, 저희가 렌터카 대차 플랫폼을 하는 거예요. 렌터카도 아니에요. 대차 플랫폼이다. 대차. 보험 대차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양식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주 획기적인 양식을 개발했어요. 근데 왜 한국증권금융 왜 우린 증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인데 왜 왔어요? 렌터카는 우린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잖아요. 한국증권금융. 바본가? 쫓아내! 잠시만요.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전화? 뭐 여기서 전화 나갔어요, 전화. 02800-7070 잠시만요. 전화 잠깐 받아보세요. 전화 누구? 형, 얘 안 한다는데? 예. 그냥 뭐 그러는데? 저 800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에? 아니 뭐 제가 나한테 이게 제가 회장님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이런 사람이 가서 만나자고 한다고 하는데 만나자나 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우리 이건 관련 업종 아니에요. 우린 투자 안 해요. 이런데 안 해요. 이래버리거든요. 투자한 거는 거꾸로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네. 옛날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만들면서 각 기업체 동원해가지고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출연금 내라고. 그런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김건희 씨일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일지 아니면 정부에 있는 누구일지 우린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김혜성 씨를 보고 이렇게 184억을 투자하지 않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딱 네.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보이진 그렇죠. 않습니다. 박근혜 180억 이라는 정부 때도 돈이. 그렇고 네. 사실은 제일 돈이 많이 새는 데가 이런 벤처 투자 같은 걸 통해서 돈이 새요. 왜냐면 벤처 투자는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시장가가 있잖아요. 물론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에서 투자할 때는 뭐 20, 30% 할증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벤처 투자는 제대로 된 값이 없어요. 그냥 나는 미래 성장성을 봤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정부 기금에 그런 벤처 쪽에 투자를 담당하는데 캠프 같은 데 있었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예를 2조를 산업은행 산하였는데 2조 정도를 다룬다.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벤처라는 게 원래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비리가 많은데 이번이 약간 그 건인 것 같아요. 봐봐요. 이제 관련 회사들 국감 때 네. 그 회장 사장들 다 증인 채택이에요.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떨고 있겠네요. 그 기업들이.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제 말은 불 거다. 그렇게 되기 전에 특검에 회장님이 불 거다. 불러가기 전에 네, 불 거예요. 네, 당연히 윗선에서. 곧 저는 뭐 얼마 안 돼서 부른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불러요. 말하면 이번 주. 이번 주에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병호 관련 의혹도 있죠. 네. 얼마 전에 한겨레가 좀 쓰기도 했어요. 안목에다 썼죠. 뭐예요, 그거?
유병우가 감사원일 때 21g 관저 네. 감사 들어갔었잖아요. 사실 중요한 건 21g을 누가 하라고 했냐. 그렇지. 이 부분을 그 당시 관리관 있던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넘어갔잖아요. 나랑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관리관 네. 원래 그래요? 공항공사 국토부 차관했던 사람이잖아. 네. 근데 그쵸. 이제 21g은 직접 부르자고 했는데 이제 유병우가 그쵸. 그걸 막았다라는 유병우가 거죠. 막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그거잖아요. 그 뒤로 좀 알아봤었는데 원래 그 행안국의 일과장이 그랬어요. 안모 과장이 당연히 관저 비리에 대해서 하려면 21g이 가장 주요 업체인데 대표를 불러서 너는 이 공사를 어떻게 맡게 됐어? 그리고 각 공사에 하청을 또 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건을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시 유병호 사무처장이 그 과장을 불러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왜 불러? 왜 불러? 서면으로 하면 되지. 서면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과장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취소해. 야, 진짜 한번 이렇게 해줘. 우리 같으면 야, 처장이 지랄한다. 그냥 그거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업체가 21g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문건으로 요청서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안 가면 이 문건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오란 요청 우리가 안 네. 가죠. 그러니까 문서 양식으로 출석 요구가 취소됐으면 알려달라. 이놈들이 아주 배가 부른 거죠. 네. 그래서 직원한테 7급 직원한테 메일로 보내라. 아씨 오지 말라고 메일로 보내줘. 정말 감사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7급 직원이 이거 본인이 보냈다가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고 이러고 있다가 그 과장은 그만두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과장이 보냈다고 누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임 과장 와서 또 불렀어요. 이 21g 대표를. 역시 또 유병호가 와가지고 왜 부르냐. 감사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직원이 메일 못 보내고 막 있다가 야 내가 집집게 내가 보낼게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원도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워낙 많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점점 이제 진실을 밝혀져야 되는 아니 그리고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생각해봐요. 드네요. 그분이 이제 그 관저 이전 TF 팀장하고 대통령실 이전 TF 팀장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가장 제일 잘 알아요. 그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 근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냐고, 이 중요한 문제를. 그거는 이제 권력이 살아 있으니까 그때 내가 그냥 모른다고 하면 그냥 권력이 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을 거야, 조사 안 할 거야, 그런 자신감, 확신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안 했지.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특검에서 부를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왜 선정했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럼 네가 했네. 그러면 너는 직권남용에다가 여러 가지 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너가 처벌받아. 그러면 안 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사실은 이제 얘가 진짜 기억이 났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나중에 감사위원이 네. 사실은 감사원의 할 일을 망각하고 정권의 사냥꾼이 돼서 사냥꾼이 아니구나 사냥개가 돼가지고 네. 사실은 그런 식의 비유가 적절할 정도로 일을 했잖아요. 이제 광기가 그치고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진실이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벌어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특검으로 안 되고 특수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고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고 찰지면서도 살살 녹는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로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500g에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겉은 천두복숭아처럼 단단하지만 속살은 백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신비복숭아 로얄과 특대과를 7월 15일까지만 파격 세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마켓타니에서 가장 맛있는 신비복숭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요것도 있어요. VIP 경로설.
요것도 우리가 진실을 이제 최상병 규명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이 이제 VIP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뭐 국방부 사무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다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VIP 경로설 관련해서 이제 핵심 관계자들, 뭐 이종섭 전 장관, 전하규 대변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압수수색했는데.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진술도 받고 하면서 이 VIP 경로설이 좀 진실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드러나겠죠. 근데 가장 처음에 VIP 경로설에서 얘기를 했던 네. 김계한 사령관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네. 뭐 부하들이 하는 말이 꼭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장난이 아니다. 야, 이거 내가 기억 안 나면은 그냥 조사를 그래 기억 안 나니까 조사 더 이상 못 하겠네. 해봤자 소용없네. 이게 아니라 네. 기억이 날 때까지 이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야만 해 이제. 네. 나야만 되는 상황이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기억이 날 것 같아. 이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진짜 기억이 날라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이런 빌드업이잖아요. 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감춰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계한 사령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그 임성근 진실이 사단장 밝혀질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제 갑자기 휴대폰 비번 생각난다니까. 아 맞아요. 생각났어요. 아, 내가 사실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그치, 그거 까먹고 그치, 그치. 있었네. 그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경로했다. 원래 성격이 경로니까 네. 저는 경로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가 경로 수준인지 좀 저는 궁금하긴 해요. 저는 한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듣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경로하는 그 상황을 네, 들었는데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경로했다는 거를 구체적인 묘사를 함께 들었는데 네.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욕설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네. 아, 그 정도가 경로군요. 네, 그 정도 경로. 그 다음에 대통령일 때 경로 상황을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에게 들었는데, 한번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는, 대통령이 들어간 회의는 모두 기록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만찬이 이어진 그런 회때 당시 군장성도 있었고, 그 기록하는 직원이 울면서 뛰쳐나왔다. 아 그분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너무 무서워서? 워낙 욕을 하고 개난리로 치니까 뭐 괜찮잖아요 개난리 네. 미치광이 같이 하니까 네. 울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충격이 너무 대통령실에 다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다른 실장들과 장성들이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대통령이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개 섹스 아이들이 그게 이제 개헌 몇 달 전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정도 경로. 그 정도가 경로다. 아 상당히 수준이 세군요. 그렇죠. 경로 수준이. 근데 원래 그건 성격이 그래서 어쨌든 그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성격이 그렇다고. 뭐 경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그걸로 죄를 물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 이첩 다시 하지 마라. 그것도 저는 뭐 그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지만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이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첩 그거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직권남용과 의견 제시 사이에 있겠지만 네. 그런데 전 정말 선의로 봐서 권력이 원래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다고 이 대령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처음엔 집단항명의 수괴로 맞아요. 기소하게 만들어요. 네.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결국 무죄가 돼서 너무나 다행인데 그렇죠. 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무죄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럼요. 하네요. 본인도 사실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일 때 말 안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 정의롭게 해서 대구 본인 아마 자랑스럽게 갔을 거예요. 대구에 자천대에서 갔을 때. 근데 사실은 본인이 한 것 정도 한 분이에요. 박정훈 대령이. 네. 부당한 명령 같으니까 안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말짱, 꽝. 그리고 이첩을 하지 말라는 걸 했더니 바로 그날 회수가 되고 서류가 네. 그날 보직 해임되면서 집단 항명의 수괴로 처음에 기소됐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낮춰졌죠. 네. 수계에는 빠지고. 그럼 각자 자기 일, 예를 들어 물론 대통령보다는 밑에 있는 뭐 직원이지만 한국 공무원이지만은 군인이죠. 근데 말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쳐넣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로야 할 수 있지만 네. 그 뒤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들이 그렇죠. 그거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21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